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양적 관계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화학원의 킬러 문제죠. 화학원의 킬러죠. 사실 이 화학원의 킬러가 1단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뭐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이제 할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양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거를 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뭐 반응식 적어 놓고 뭐 처음 있던 양 뭐 적어 놓고 뭐 이거 뭐 알파, 베타 뭐 반응하는 양 적고 뭐 마이너스 알파 뭐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뭐 a분의 c 알파 그리고 결과 적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아닌 각 문제마다 문제에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풀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못하면 이거를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좋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들 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양적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화학원 양적 관계에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질량 보존이에요. 네, 질량 보존이 중요하고 이 질량 보존은 이제 우리한테 밀도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 식량 이러한 조건들을 해석할 때 사용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일정 성분비 혹은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얘 그냥 반응하는 비율이 같다. 뭐 A 대 B 대 C로 반응한다. 이러한 것들이죠. 자, 이 두 가지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 해서 이 일정 성분비 이용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아까 썼던 반응식이죠. AA 플러스 BB가 CC가 되는 반응에서 뭐 이렇게 일반화 시켜둔 거는 사실 조금 힘드니까 그냥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H2와 O2가 반응해서 H2O가 된다 라는 반응식이 있고 뭐 수소가 4개가 있고 산소가 3개가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네, 여기에 처음 있던 양을 적어주고요. 얼만큼이 반응하는지를 밑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H2와 O2가 2대1로 반응을 하니까 4개와 2개가 반응을 하고 4개의 H2O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과 써주면 되죠. 그러면 4개 중에 4개가 반응했으니까 0이 되고 1개가 남고 4개가 남고 반응 후에는 산소가 하나 H2O 물이 4개가 남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하면 양적 관계의 기본은 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만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죠. 기본도 중요한데 기본만 가지고는 양적 관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조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무엇을 확인을 할 거냐? 양적 관계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양적 관계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뭐 세 가지로도 나누기도 하고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A가 들어있는 통에 뭐 통 혹은 실린더 B를 첨가하는 이러한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응 전에 A와 B가 들어있고 얘를 반응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둘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A에 B
그 두 번째 문제를 얘처럼 해석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얘처럼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양적 관계 문제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통이 반응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문제일 거고요. 네, 그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도 보면 반응 전에 이미 들어있죠. 첨가가 아니죠. 이미 들어있는 거를 반응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넣어둔 상태에서 반응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A, B를 넣고 반응시킨 뒤에 B를 가하면서 B를 A가 들어있는 곳에 B를 넣어주는 아까 말한 그런 첫 번째 유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A와 B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고요. 얘 같은 경우도 A와 B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응.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 B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응. 얘 같은 경우도 A, B 들어있는 상태. 얘 같은 경우도 A, B 들어있는 상태. 얘 같은 경우는 A가 들어있는 용기에 B를 첨가. 얘 같은 경우도 A와 B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응. 얘도 A와 B가 들어있는 상태죠. 얘 같은 경우는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첨가. A, B, 네, 있는 상태에서 실험. 얘도 이제 B 첨가. 네, 얘는 들어있는 상태. 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쭉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로 AB 들어있는 실린더에 첨가하는 문제와 AB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엔 첨가니까 첨가 유형이라고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실험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실험이 여러 개인 유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네, 그러면 A에 B를 첨가하는 유형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A에 B 첨가하는 유형을 보기 전에 먼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양적 관계 두 유형 모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풀이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이제 보통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계 반응물을 구해줘야 돼요. 한계 반응물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제 한계 반응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응 개수를 구해줘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계산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세 단계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A에 B 첨가하는 유형은 한계 반응물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계 반응물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한계 반응물이 주어진 경우를 봐볼게요. 한계 반응물이 주어진 경우라고 하면 뭐 2022학년도 수능 문제라든지 네, 뭐 2021학년도 6월 문제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한계 반응물이 주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2021학년도 수능 문제도 한계 반응물이 주어져 있는 A에 B를 첨가하는 유형의 문제죠.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은 한계 반응물이 주어진 경우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봐야 되나? 아까 양적 관계에 우리가 구하는 게 한계 반응물을 구하고 개수를 구하고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개수예요. 자, 이 개수라는 게 무엇이냐면 반응하는 비율이죠. A와 B가 반응하는 비율, 그리고 생성되는 C의 비율, 이 비율을 개수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린 중요한 건 개수를 구하려면 그 비율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비율. 그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첨가 유형이잖아요. 첨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거예요. 이
첨가한 양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래프를 이용해 주면 돼요. X축에다가 첨가한 양을 넣어주고요. Y축에다가 이제 다른 것들의 양을 넣어주면 돼요. 뭐 얘는 전체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의 양이 될 수도, B의 양이 될 수도, 아니면 C의 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반응식은 AA 플러스 BB가 CC가 된다라고 적어둘 거고, A의 B 첨가이기 때문에 첨가한 B의 양이 될 거예요, X축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기울기들을 볼 거예요. 왜냐면 그 기울기가 말하는 게 개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 반응식을 한번 아까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그 처음, 반응, 나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조금 키워서 AA 플러스 BB는 CC가 되고 A가 N몰만큼 있는 곳에 B를 X몰만큼 집어넣은 상황이다 라고 해볼게요. X축에 집어넣으니까 일단 X라고 놔뒀고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한 개 반응물이 B일 때, 두 번째는 완결점일 때, 세 번째는 이제 한 개 반응물이 A일 때겠죠. 자, 먼저 한 개 반응물이 B일 때를 봐보면 B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그러면 A 대 B로 반응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B분의 AX만큼이, C 같은 경우에는 B분의 CX만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n-b분의 ax 0 b분의 cx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전체니까 전체를 구해주면 n-b분의 a-cx가 될 거고,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플러스로, 그러면 n 플러스 b분의 c-ax가 되겠죠. 자, 우리가 첨가한 거에 따른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앞부분 기울기 b분의 c-a가 돼요. 일단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x축의 단위와 y축의 단위가 같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완결점을 볼 건데요. 완결점은 간단해요. 그냥 얘가 0인 거죠. 얘가 0이다. 그 말은 x가 a분의 bn인 지점이다. 얘도 그럼 올라가서 a분의 bn만큼이 들어간 점이 완결점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 개 반응물이 a일 때를 보게 되면요. a가 n만큼 반응하니까 b 같은 경우는 a분의 bn만큼, c는 a분의 cn만큼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x-a분의 bn, a분의 cn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 전체는 x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로 할게요. x 플러스 a분의 c-bn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앞에 있는 거 얘 기울기 1이죠. 여기 기울기는 1이 되고요. 자, 얘를 이제 네. 이 절편 a분의 c-bn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이니까 지금은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기울기죠. b분의 c-a와 1. 자, 이 b분의 c-a와 1이라는 기울기를 기억해 두면 어디에 쓸 수가 있냐면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문제는 2019학년도 9월 19번 문항인데요. 자, 우리가 볼 거는 이 얘와 얘예요. 자, 일단 얘는
아까 이야기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위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위에서 다시 보면 이 단위가 같은 경우에는 B분의 C-A와 1인데 만약에 이 단위가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첨가한 B의 질량이고 얘는 부피인 이런 경우. 자, 첨가한 몰과 이 질량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B의 화학식량이 곱해진 값이죠. 즉 비례예요. 그러면 이 X축의 단위가 바뀐다는 거는 이 X축 방향으로 얘가 늘어나고 혹은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Y축도 마찬가지예요. 몰과 리터, 기체에서 몰수와 부피 같은 경우 비례하죠. 얘 같은 경우도 Y축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이 경우에는 얘가 정확하게 B분의 C-A고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진 않겠지만 이것과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X축과 Y축의 단위가 다를 때는 B분의 C-A 대 1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 값이 아니라. 즉, 우리가 편하게 C-A 대 B라고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다시 내려가가지고 문제를 봐보면 우리 지금 X축과 Y축의 단위가 달라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 비율이 C-A 대 B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B와 C의 개수는 나와 있어요. 즉 2-A 대 1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대 여기의 기울기 비율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기울기 비율 간단하죠. 한 칸에 내려간 양과 세 칸에 내려간 양이 같으므로 -3 대 1의 기울기를 갖는다. 즉 A는 5다 라고 우리가 개수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 값 B분의 C-A와 1 혹은 C-A 대 B 이 값을 기억함으로 네, 이 값을 뭐야 이거 네, 이 값을 기억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를 조금 편하게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체뿐만 아니라 기억하면 좋을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두 가지를 더 볼 거예요. 전체가 지금 이제 그 C-A 대 B다 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얘랑 똑같이 가볼게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요 생성물. 생성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밑에서 보면 생성물의 기울기 얘였죠. B분의 C. 즉 여기에서는 기울기 C가 되고요. 이후로는 생성물 X의 개수 없죠. 즉 여기는 기울기가 0이 돼요.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에 우리는 반응물을 볼 거예요. 반응물이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죠. 즉 이 반응물 같은 경우 얘는 -A, 얘 같은 경우엔 B의 기울기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울기는 총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체 같은 경우 C-A 대 B,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C 대 0, 반응물 같은 경우에는 -A 대 B. 이 6개의 기울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개수를 구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개수를 찾아주면 찾는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문제 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계 반응물을 알려준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한계 반응물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한계 반응물을 모르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구하는 과정까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총 2가지 경우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 전체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 혹은 얘를 1차 함수로 표현되는 정보라고 해볼게요. 화학원에서 갑자기 왜 1차 함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한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첨가한 양에 따라서
비례하게 변하죠. 전체라든지 아니면 생성물이라든지 반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모두 그냥 1차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1차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한계 반응물을 구할 거냐면 완결점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함수가 달라져요. 물론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진다면 이 완결점을 기점으로 해서만 달라지고 다른 데서는 다 그냥 같은 함수일 뿐이에요. 즉 변하는 점을 보면 우리가 완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함수 두 개가 바뀌는 점을 보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전체에 대한 조건이 점 4개로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를 W만큼 넣었을 때 전체가 얼마, B를 2W만큼 넣었을 때 전체가 얼마, B를 3W 넣었을 때, B를 4W 넣었을 때 전체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완결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함수가 하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한번 함수를 그려볼게요. 두 선을 그어주고요. 이 위에 점을 4개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변화량을 볼 거예요. 기울기. 변화량을 봤을 때 이 1번 점과 2번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 2번 점과 3번 점 사이에서 기울기가 같죠. 그리고 3번 점과 4번 점 사이에서 기울기는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얘가 완결 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얘가 완결 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완결 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 셋이 정확히 완결 전이다. 물론 얘가 완결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완결점인 경우에 전이라고 가정해도 되고 후라고 가정해도 모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이라고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완결 전에 얘네들의 기울기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의 기울기는 알 수가 없죠. 얘의 기울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까 기울기를 통해서 개수를 구한다고 했는데 기울기가 없으면 개수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주어진 정보가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없었죠. 자, 그러면 왼쪽에 3개가 아니라 왼쪽에 2개 그리고 오른쪽에도 2개인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기울기가 3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얘는 기울기 3개가 나오겠죠. 기울기 3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완결점 전이다.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완결점 이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즉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2점이 완결점 전이고 2점이 완결점 후이기 때문에 기울기 알 수 있죠. 얘도 기울기 알 수 있죠. 기울기를 안다는 거는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고요. 또 이 두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점 2개 알기 때문에.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인 완결점도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이 기울기 그리고 얘까지 기울기 3개의 기울기를 찾아준다. 3개의 기울기를 찾게 되면 완결 전 그래프의 기울기, 완결 후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완결점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계 반응을 모르는데 전체가 나와 있으면 기울기 3개를 찾고 왼쪽 거는 완결 전, 오른쪽 거는 완결 후, 가운데 거는 완결점을 포함한 범위이다 라는 것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네, 이번에 볼 거는 이제 주어진 정보가 유리함수, 1차 함수를 했으니까 유리함수를 할 건데요. 네, 유리함수인 경우, 즉 네, 예시로 들은 생성물분의 반응물이라든지 반응물분의 전체분의 생성물 이런 애들이죠. 생성물도 1차 함수고 반응물도 1차 함수죠. 즉 1차분의 1차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해요.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정보 중 하나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한계 반응물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볼 건데요. 여기서 볼 거는 딱히 유리함수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볼 거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다라는 게 중요해요. 완결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는 바뀌는 거죠. 즉 우리가 생성물분의 반응물을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생성물은 0이고 반응물은 있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완결점에서는 반응물이 0이 되니까 0을 찍고 이후에는 생성물이 그대로고 반응물은 증가하니까 1차 함수로 증가하게 되죠. 자,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완결점 전에는 감소하고 완결점 이후에는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생성물분의 반응물 말고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보는 경우에는 반응물은 처음에 있고 생성물은 0이니까 0에서 시작을 하고 1까지 올라가겠죠. 1까지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1까지 올라간다 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는 게 이렇게 증가하죠. 반응물은 0이 되니까. 네.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감소하게 될 거예요. 즉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한계 반응물을 두 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두 점에서 이 값이 같게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같게 나오기 위해서는 증가 함수이고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 위에 있어야 돼요. 즉 앞에 거는 한계 반응물이 B이고 뒤에 거는 한계 반응물이 A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르게 이번에는 증가하게 찍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찍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앞에 점이 완결점 이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뒤에 점이 다른 함수에 찍혀 있어도 증가할 수가 있지만 같은 함수에 찍혀 있어도 증가하게 찍히기 때문이죠. 즉 증가했다라는 걸 가지고 앞에 있는 점, 즉 작은 점의 한계 반응물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번엔 반대로 감소하게 찍혀 있다라고 해볼게요. 감소하게 찍혀 있으면 얘도 똑같이 아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찍혀서도 감소하고 여기 찍혀서도 감소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정보가 유리함수이면 이 두 값의 대소를 가지고 한계 반응물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확인했으면 똑같이 한번 증가하다 감소하는 함수 말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경우, 증가한 경우, 감소한 경우 이 세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점의 한계 반응물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이 첨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한계 반응물을 구할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실 이 A에 B 첨가하는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들은 모두 끝이 났어요. 적어도 평가원 수준에서 혹은 사설에서도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볼 거는 A에 B 첨가하는 게 아니라 실험이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이 여러 개인 경우도 우리가 A에 B 첨가를 두 가지로 나눈 것처럼 한계 반응물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 나눈 것처럼 실험 여러 개인 경우도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얘는 좀 더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실험이 두 개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험이 세 개인 경우. 실험이 두 개인 경우와 실험이 세 개인 경우를 나눈 이유는 얘네 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실험 개수의 차이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실험 두 개인 경우에는 물론 교육청 문제라든지 아니면 옛날 기출문제들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실험 두 개로만 끝나는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즘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실험 두 개인 경우에는 외부의 조건이 주어져요. 이 외부 조건은 대부분 분자량 혹은 밀도와 관련된 값이죠. 네, 이러한 외부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실험 3개인 경우에도 물론 외부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대개 실험 3개인 경우에는 실험 2개로 정보를 파악하고 이 파악한 정보를 나머지 실험에 사용해요. 네, 이러한 차이가 있다 정도를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외부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분자량이라든지 밀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분자량이나 밀도 같은 경우에는 몰수분의 질량이라든지 혹은 뭐 부피분의 질량이라든지 유리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돼요.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 자체로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유리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얘를 그러면 우리는 몰수나 질량, 부피나 질량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분자량이나 밀도가 질량과 함께 주어져 있다면 얘는 몰수로 바꾸는 게 맞는 거고요. 혹은 몰수 혹은 부피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얘를 질량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이렇게 외부 조건 대충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실험 여러 개인 문제에서는 봐야 되는 게 뭐 이렇게 두 개를 나누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실험 여러 개인 거에서는 우리는 어떤 거를 봐줘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화량을 볼 거예요. 변화량을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변화량을 어떻게 볼 거냐면 반응한 양으로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반응물이 얼만큼 반응했다 혹은 생성물이 얼만큼 생성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반응한 양에 비례하게 되죠. 즉 우리는 이 반응한 양을 찾아줌으로써 이 실험이 여러 개인 유형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응한 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반응한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얘는 결국에 반응 전, 후 차이에 비례하게 되죠. 여기 이 어떤 것의 차이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것들이죠.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응 전후 반응물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반응 전에 10몰이 있었는데 실험 1에서 반응물이 10몰이 있었는데 2몰이 남았다. 즉 8몰만큼 반응했다. 실험 2에서는 12몰이 있었는데 8몰이 되었다. 4몰만큼 반응하였다. 줄어드는 양이죠. 이게 반응한 양과 비례하니까 반응한 양이 2대 1이다 해줄 수가 있어요. 반응물이 되면 당연히 생성물도 되겠죠. 반응물 생성물이 되면 당연히 전체도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잘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뒤로는 더 생각을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부를 가지고 가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AA 플러스 BB가 CC가 되는 반응식이라고 할 때 이 가공이 뭐 C와 A의 차이 혹은 A와 C만 혹은 B와 C만 혹은 뭐 C와 B의 차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돼요. 왜냐면 1차 마이너스 1차 1차죠. 1차 플러스 1차 1차죠.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덧셈과 뺄셈으로 가공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괜찮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반응한 양을 찾고 반응한 양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20학년도 9월 19번 문제인데요. 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 3개가 있는 실험 여러 개인 유형이죠. 자, 아까 말할 때 실험 여러 개인 유형에는 각 실험별로 반응한 양을 찾아준다라고 했어요. 자, 반응한 양을 찾아주면 어떻게 되냐? 변화량을 볼 거예요. 근데 전체에 대한 변화량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0.5V만큼이 여기에서는 V만큼이 변화하였네요. 변화한 양과 반응한 양이 비례하므로 반응한 양은 1대 2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계 반응물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1대 2라는 걸 보고 바로 한계 반응물이 B와 A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으면 좋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정하고 들어가면 돼요. 실험 1에서 그러면 A가 모두 반응하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반응한 양이 1대 2이기 때문에 실험 2에서는 A가 4N몰만큼이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A는 4N몰밖에 없으니까 모순이 나와서 B가 모두 반응하였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대 2이므로 여기서는 2N몰만큼 반응하고 N몰이 남게 되죠. B가 남았으니까 A는 모두 반응한 게 돼서 N몰이 모두 반응한다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실험 2에서 A가 N몰 반응할 때 B가 2N몰 반응했으니까 개수 B는 2다까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험이 여러 개인 유형에서는 이 반응한 양 이거를 찾아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양적 관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다 본 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심화적인 내용들은 필요하면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다른 것들 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심화적인 내용들 할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